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오늘은 임대차 3법 여파라는 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대차 3법은 앞으로 더더욱 아시게 되시겠지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올 한 해의 포인트죠. 월세, 전세, 임대차 시장. 같이 한번 보시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제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 여파, 서울 신규 전세 보증금 갱신보다 1억 5천만 원 더 올라갔다. 전체 평균이죠. 거래 신고 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분석해 보니까 고가 전세일수록 격차는 더 컸고 당연하겠죠. 퍼센테이지로 올라갔으니까. 전세 재계약 72%가 갱신권 사용했고 월세는 53%만 썼고 세입자가 부담이 커졌다 이거죠. 서울 아파트 전세값 2년새 37% 올랐고 새 정부 제도 개선 방향에 촉각이 돼 있다. 그런데 새 정부 제도 개선은 어쨌건 임대차 3법은 폐지 안 한다고 했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임대차 3법 폐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임대차 물건을 제공하는 사람을 늘리면 돼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이렇게 해가지고 한 2년 정도 있다가 전월세가 잡혔거든요. 2013년, 14년 요맘때쯤이었죠. 2012, 2013, 2014 이렇게 올라가서 박근혜 정부가 전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게 돼요. 왜냐면 이 전세 월세는 서민의 문제와 직관되어 있기 때문에 야당, 여당 전부 다 문제를 삼고요. 특히 야당이 여당한테 공격을 할 때 이만한 게 없죠. 그리고 당연히 공격하는 게 맞죠. 서민들이 거주를 못 구하는 건데 이거는 무책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시장에 대한 책임을 물었고 박근혜 정권 때 이 해답으로 되게 그 당시에도 좀 사람들이 아리둥절했는데요. 그때 욕 겁나 먹었죠. 뭐냐면 다주택자 양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법을 풀었어요. 투기를 못 하도록. 여러분이 이제 오해하시는 게 노무현 정권 때 이 규제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명박 정권 때 다 풀린 게 아니에요. 이명박 정권 때 조금 완화가 됐고요. 박근혜 정권 때 많이 풀렸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푼 거예요. 아무리 해도 전세가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주택자 양성을 했어요. 대놓고 한 건 아닌데 다주택자 양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막 재개발, 재건축 할 거 없이 풀어서 집을 사서 전세를 놓게 해줬는데 처음에는 반응이 별로 없으니까 욕을 더 먹었어요. 뭐냐면은 그 봐라. 이 우파 정권이니까 투기꾼들을 풀어준다. 돈밖에 모른다. 무슨 비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해서 토건 세력 얘기 나오면서 욕을 오지게 먹었죠. 그리고 지금도 찾아보면 기사들이 있어요. 뭐였더라? 투기꾼들과 손잡은 박근혜 정권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근데 전문가들은 알고 있었죠. 그게 용기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다는 게. 왜냐면 단기간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좀 흔들릴 수는 있어도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몸을 키우고 싶으면은 운동하는 동안에 아플 수밖에 없고 살을 빼고 싶으면 빼는 동안에 고통스럽고 밥을 못 먹을 수밖에 없는 거랑 똑같아요. 전세 시장을 잡고 싶으면은 띡 하고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너무 쉽죠,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 집값을 잡고 싶어요. 띡 하면 잡을 수 있다고 쳐요. 그럼 누가 안 잡아요? 전 정권에서 다 잡았죠, 이미, 여러분. 예전 정권에서 잡았죠. 왜 안 잡겠어요? 안 되니까. 뭔가 거쳐야 되는데 이걸 거칠 수 있나? 이걸 정치적 부담감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전월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은 바로 되는 게 아니라 띡 하고 되는 게 아니라 특정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걸 국민들에게 과연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과연 소화할 수 있을지 정치적인 계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셈이 복잡하겠죠. 어떤 과정을 거쳐야겠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있었잖아요. 다주택자 투기권을 양성을 하면은 유동성이 유입되면서 일부 단지가 올라갑니다. 많이는 아닐지 몰라도 꽤 올라가요. 왜냐면 투기꾼들은 생각보다 비싸면 잘 안 사서 여기저기 다니거든요. 보기 안 좋죠. 어쨌건 간에 그런 식으로 매매가를 올리는데 얘네가 사서 뭐 하겠어요? 막 사요, 여러분. 투기꾼들이 와서 아파트를 막 사요. 꼴 보기 싫다고 치고 다 오케이. 근데 얘네가 사서 뭐 합니까? 전세 놓고 월세 놓고 놓다가 경쟁 붙으면 서로 잔금 치러야 되니까. 요렇게 해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2016년도인가? 그때부터 전세가가 잡혔던 걸로 전 기억을 하거든요. 지금도 전월세 시장을 잡으려면 임대차 3법이 아니라 다주택자 양성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되겠냐는 거예요. 왜냐면 전 정부에서 다주택자 양성이 어렵게 법을 굉장히 마이크로하게 바꿔놨어요. 이걸 다 다시 고치기가 어렵고 이걸 하려면 국회의원들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좀 되겠습니까? 172석인데.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일단은 이슈를 임대차 3법으로 잡은 것 같아요. 제 의견은 달라요. 임대차 3법이 가속화시키고 뭔가 트리거 역할을 한 건 있는데 어쨌건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임대차 3법은 가중화시켰을 뿐이지 다주택자가 늘어나야만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그랬잖아요. 임대차 3법이 통과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자리를 잡을 거라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 얘기도 자리를 잡되
그 사이에 부작용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부작용이니까 사실 지금 폐지하기도 뭐예요. 시작을 했죠. 임대차 3법이 원래 원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파악하기에는 임대차 3법이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지금 효과가 있습니다. 정말이요. 저도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임대차 3법은 제가 처음으로 다시 파악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처음 나오는 거니까. 무슨 효과가 있어요? 거래가 줄었잖아요. 전 분명히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왜 그렇죠? 보십시오. 전세 재계약 72%가 갱신권 사용했죠. 그러면 시장의 거래량은 줄었어요, 늘었어요? 당연히 줄죠. 지금 적어진 거래량의 일부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임대차 3법에서 노린 효과가 거래를 줄여서 매매가의 변동을 막고 싶었던 거라면, 또는 전세가의 변동을 막고 싶었던 거라면, 야, 임대차 3법인데 왜 매매가 얘기를 하냐고 하면 할 말이 있는 게, 아시겠지만 집을 사는 사람들 중에 상당 부수가 전세입자로 살다가 집을 사요. 월세나 전세로 살다가 집을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임대차 3법 때문에 눌러 앉을 거면 나와서 사지도 않고 전세도 안 찾고 월세도 안 찾겠죠. 다시 얘기하면 뭡니까? 임대차 3법 때문에 시장이 느려지는 효과, 그리고 굉장히 시장이 침체되는 효과는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간 작용인데 중간 부작용으로 임대차 가격이 많이 올랐죠. 얼만큼 올랐죠? 다주택자가 적어진 만큼의 비례해서 올랐겠죠. 그러니까 시장의 틀을 잡아놓고 했으면 어쩌면 괜찮아요. 처음 얘기하는 거죠. 시장의 틀, 다주택자가 충분히 많고 전세가가 안정이 돼 있고 신규 공급이 충분한 상태, 시중에 공급이 충분한 상태에서 임대차 3법을 했으면은 물론 부작용이 그래도 있었겠지만 타이밍상 어떤 거래하는 그 타이밍과 경쟁률상, 하지만 좀 덜하고 이런 효과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시장 침체를 시키는 그런 느낌은. 그런데 지금 봤을 때 임대차 3법만 들여다보면은 답이 안 나오죠. 거꾸로 풀어도 또 부작용이 있을 테니까. 왜냐면 다주택자는 여전히 못 들어오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전국에 다주택자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많아요. 많이 있겠죠. 이거 투기하겠죠. 투자하겠죠. 그런데 확실한 건 지난 몇 년간 수도권에 못 들어와요. 계산이 안 나와요. 한 명도 안 들어온다는 건 아닌데 퍼센테이지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일단 취득세 내고 종부세 한번 내고 양도세 내면은 마이너스거든요. 사람이 마이너스 날 짓을 하진 않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쭉 나오는데 여러분이 임대차 3법에 촉각을 세우고 봐도 어느 쪽을 바꾸든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다주택자 양성을 해야 돼요. 네, 다주택자 양성이 지금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전월세 시장이 문제가 될 거예요. 이미 시장은 여러분 근데 시장이 지금 반등을 했던 뭐 제가 그래프를 봤을 때 KB를 기준으로 했을 때 주요 지역은 1월 달에 좀 반등을 찍었고 좀 떨어지는 지역은 3월 달부터 반등을 하고 거래량이 늘었는데 거래량이 늘어도 너무 적어요. 이런 거랑 똑같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천 건이 정상인데 1천 건까지 떨어졌다. 1천 건에서 200% 늘면 뭐예요? 2천 건이에요. 여전히 적단 말이에요. 지금 거래량만 가지고 시장의 흐름을 완전히 파악을 하고 시세라고 부르기는 어려워요. 지금 문제가 여러분이 밖에 나가면은 아파트가 10억이라 그러면 이게 10억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 거래가 없으니까. 10억에 요번 달에 10개가 팔린 집이 있고 10억에 1년 동안 한 채가 팔린 집이 있다고 쳐봐요. 10억에 1년 동안 한 채가 팔린 집을 10억이라 그러면 시세라고 믿으시겠어요? 불안하잖아요. 그럼 계약하기도 어렵죠. 가뜩이나 대출도 잘 안 나오는데. 그런데 지난달만 해도 10억이 10채가 팔렸고 사람들이 잘 살고 있다? 그러면 인식을 하고 이게 비싼지 안 비싼지 대출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전세가 나오는지 월세가 나오는지 비교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세가 중요한 거예요. 주식도 그렇고 여러분 편의점 가면은 뭔가 사실 때 가격표 붙어 있잖아요. 가격표가 붙어 있는 게 소비자한테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은 선택권이 별로 없어요. 가면은 시세 파악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임대차 3법 여파라고만 부를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과연 이 시장의 구조 자체가 제대로 돼 있는지도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임대차 3법을 만약에 없애는 게 너무 어렵고 무리가 있다면 저는 다주택자 양성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님이 이제 보이는 이 스탠스를 보면은 지방선거 때문에 정치적인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주택자 양성은 되게 예민한 문제거든요. 취득세를 다시 낮추고 종부세를 낮추고 양도세를 낮추고 혹시 임차인을 들이면 또 혜택이란 걸 줘야 되는데 과연 그거에 대해서 감당해낼 수 있을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요즘은 저도 판단이 잘 안 되는 게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이해는 하거든요. 두 발짝 앞으로 갔다가 두 발짝 뒤로 갔다가 한 발짝 앞으로 갔다가 한 발짝 뒤로 갔다 이래요. 그래서 이게 한 사람이 결정하기엔 지금 아직 혼란스럽고 아직 제대로 된 스타트를 못했고 아직 반응을 다 못 봤잖아요. 그래서 시장을 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하반기에는 전월세 시장을 잡아야 됩니다. 전월세 시장을 잡아야지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가 있고요. 아마 다음 영상에서 제가 금리 인상이나 지금 경제 위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거는 또 준비했는데 그거는 내일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